지난 4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0%로 묶었습니다. 이걸로 벌써 7번 연속 동결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닷새 뒤인 4월 15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6천을 찍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 기업 실적은 폭발. 그런데 한은은 금리를 한 칸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중앙은행은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 3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첫째, 기준금리 2.50%. 작년 하반기부터 꼼짝도 안 했어요. 둘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5에서 6%대로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는 멈췄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간 거예요. 셋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인데 석유류 가격만 보면 1년 사이에 9.9%가 뛰었습니다. 세 숫자가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엇박자가 오늘 영상의 시작점이에요. 조금 더 체감나게 가볼게요. 1억 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빌린다고 치면 금리가 5%에서 6%로 올라갈 때 매달 이자만 약 6만 원이 늘어납니다. 1년이면 70만 원이 그냥 증발해요. 집값이 그대로여도 월급이 그대로여도 이자만 혼자서 가게를 갉아먹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은은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표면만 보면 우리 경제는 화려합니다. 코스피 6000,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한국 반도체 두 회사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뉴스에 찍히는 건 전부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20대는 대출이자 때문에 결혼을 미룹니다. 같은 경제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이 두 장면이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두 가지예요. 한쪽에선 외국인 돈이 반도체로 몰려 주가를 밀어올리고 반대쪽에선 미국 국채금리, 유가, 환율이 엉켜서 한은의 손을 묶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면 터지는 댐이 3개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 3개 댐이 뭔지 오늘 하나씩 뜯어봅니다. 구조를 먼저 잡고 갈게요. 한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정확히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덫은 유가, 두 번째 덫은 환율, 세 번째 덫은 가계부채. 이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한은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시 조여오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꿰면 뉴스의 각 줄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가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참고로 경제는 겉모습이 속사정이랑 거의 항상 다릅니다. 빙산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건 수면 위의 10% 뿐이에요. 나머지 90%는 물 밑에 있죠.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는 수면 위 10%이고 한은의 7연속 동결이라는 결정은 물밑 90%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수면 아래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덫, 유가입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마비됐고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물길 하나로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택배비, 비행기표, 냉동 삼겹살 가격까지 전부 같이 올라갑니다. 한국은 원유의 99%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한번 출렁하면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움직여요.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 전체 물가는 2% 초반이었는데 석유류만 떼어놓고 보니까 전년 대비 9.9%가 뛰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 택배, 편의점 음료수 가격까지 한 달 안에 슬그머니 따라 올라요. 서민이 체감하는 인플레는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은의 첫 번째 고민이 나옵니다. 원래 중앙은행의 교과서는 이렇게 말해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라. 그런데 지금은 경기만 나쁜 게 아니라 물가까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쉬워지고 돈이 풀리고 수요가 살아나요. 그런데 유가가 이미 비싼 상태에서 수요가 살아나면 물가는 더 뜁니다. 기름에 불을 붓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쪽 비용이 올라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에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걸 한번 겪었죠. 그때도 유가가 4배로 뛰었고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폭발했어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붙어다니는 이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이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덫은 이거예요. 경기 생각해서 내리고 싶어도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붙을 위험이 있다. 하는 총재가 4월 금통위 직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섣불리 정책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교과서적으로는 완벽한 힌트입니다. 유가가 풀리기 전에는 한국도 못 움직인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원유는 한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다 같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그대로 유지했어요. 연내 한 번 정도 인하를 시사했지만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그 한 번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덫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8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직후엔 1530원까지 갔다가 4월 초 미국과 이란이 2주짜리 휴전 합의를 하면서 1482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1,500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번 고환율 국면까지 포함해서 상위권에 드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왜 한은에게 덫이냐면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똑같은 돈을 예금해도 미국 달러로 들고 있는 게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요.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이 생깁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또 뛰는 거죠. 그러면 유가 덫이랑 환율 덫이 서로 손을 잡고 물가를 2배로 올려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 우리도 곧바로 따라 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연준이 내려도 과연 하느니 바로 뒤따를 수 있을까? 답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미국엔 없는 세 번째 덫이 있거든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GDP 비율이 한국보다 한참 낮다는 걸 생각하면 같은 금리라도 한국 가계가 체감하는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이에요.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약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90% 안팎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몇 안 되는 상위권 국가입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 대부분은 60에서 70% 수준이에요. 한국만 유독 가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의 절반 이상이 집,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몰려 있어요. 은행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주담대에 걸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는 입장에선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금리를 확 내린다고 해볼게요. 대출이 싸지면 사람들이 또 집을 사려고 줄을 섭니다. 2020년, 2021년에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폭등이 반복돼요. 이른바 영끌이죠. 청년들이 다시 한도까지 대출을 당겨서 수도권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는 또 불어납니다. 하느니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준금리는 2.50%로 그대로인데 왜 주담대 금리는 다시 5에서 6%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영상의 구조적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하느니 결정하지만 주담대 금리는 은행이 시장에서 자기 돈을 빌려오는 비용에 연동돼요. 그 비용이 바로 국고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물려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월 말 3.94%에서 3월 말엔 4.43%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 새 약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가 뛴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전 세계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이 올라갑니다. 한국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주담대 금리가 혼자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같은 금리가 아닙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려도 은행이 조달하는 돈값,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주담대는 꿈쩍도 안 해요. 하느니 막을 수 없는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 답답합니다. 내려도 체감이 없고 안 내리면 경기가 더 식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따릅니다. 정책의 여유라는 게 거의 사라진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유가 덫은 물가를 건드리고 환율 덫은 수입 물가를 건드리고 가계부채 덫은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을 건드립니다. 세 개가 서로 물려 있어요. 어느 하나만 풀어도 나머지 두 개가 거꾸로 조여오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을 매크로에서는 삼중구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는 지금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결이라는 결정은 무기력이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가장 덜 위험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바뀝니다. 하느니 어디로 움직일 수 있을까? 시장에선 서서히 이상한 신호가 올라오고 있어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다음 방향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7연속 동결인데 다음이 인상이라니 듣기엔 아주 어색하죠. 그런데 구조를 따라가 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유가와 환율이 풀리지 않으면 물가가 다시 뛰고 하느는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1973년을 다시 꺼내볼게요. 그때도 중앙은행들은 오일 쇼크 초기에 금리를 못 올리고 미적거렸습니다. 경기 생각해서요. 그런데 물가가 끝까지 잡히지 않으니까 결국 뒤늦게 금리를 폭등시켰어요. 그 결과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경기는 침체, 물가는 두 자릿수. 그 10년 동안 미국 주식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어요. 늦은 대응이 가장 비싼 대응이라는 교훈이죠. 그럼 지금 코스피 6천은 도대체 뭐냐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상승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나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지수를 밀어 올렸어요. 반도체 두 축이 한국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는 거지 한국 경제 전체가 이렇게 뜨거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 풍경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반도체 수출법인 입장에선 환율 1470원이 축복이에요. 달러로 팔고 원화로 바꾸면 같은 제품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에게 1470원은 저주입니다. 원재료 수입 단가, 임차료, 공공요금이 다 같이 오르니까요. 같은 환율이 누군가에겐 영업이익이고 누군가에겐 폐업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니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사실 두 개입니다. 반도체 수출에 올라탄 기업 경제, 그리고 유가와 환율과 이자에 짓눌린 가계 경제. 기준금리 하나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리면 가게는 잠깐 숨쉬지만 물가와 부동산이 터지고 안 내리면 환율은 안정되지만 자영업자가 무너집니다. 이 딜레마가 7번 연속 동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느니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 두 번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더 강하게 조이기. 정부 쪽에선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아주 빡빡하게 못 박아뒀어요. 세 번째,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구두 개입과 실제 매도 개입을 병행. 네 번째,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라인 관리. 이게 지금 하느의 진짜 업무 리스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 평범한 시청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까요? 금리 방향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은 빗나가도 구조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사고 프레임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은은 4월 금통위에서 7연속 기준금리 2.50% 동결을 결정했다. 둘째, 동결의 진짜 이유는 유가, 환율, 가계부채라는 3개의 덫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내려도 주담대가 안 내려오는 구멍이 생겼다. 이 3줄만 기억해도 오늘 뉴스 헤드라인은 다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해두면 좋을 사고 프레임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구조를 보라. 기준금리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금리, 환율, 유가, 가계부채까지 묶어서 한 장면으로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어떤 숫자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 숫자 뒤에 어떤 다른 숫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동으로 떠올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게 경제를 읽는 근육입니다. 두 번째, 속도를 보라.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미국 10년물이 한 달 만에 0.5%포인트 움직이는 것, 유가가 2주 만에 20% 출렁이는 것, 이런 속도가 실은 진짜 위험 신호예요. 반대로 천천히 변하는 숫자는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변한 폭보다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에 먼저 주목해보세요. 세 번째, 역사를 보라. 지금 장면이 새로운 것 같지만 1973년 오일 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비슷한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환율이 방어선을 넘는 순서, 가계가 무너지는 경로, 놀랍도록 유사해요. 역사를 안다는 건 예언이 아니라 지금 어느 챕터쯤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판단이 훨씬 여유로워져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한은이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아주 좁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유가, 환율, 가계부채라는 3개의 덫 중 어느 것이 먼저 풀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각각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두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고 구조로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해하는 힘이 결국 선택의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룰게요. 우리는 다음에도 숫자 뒤의 숨은 구조를 같이 해부해보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힘이 여러분의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